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출처 불명의 송금으로 지급이 정지됐어요. 변제기한 만료 전에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쌍방폭행의 상대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요.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함부로 대해요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선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예. 체육대학 입시실기고사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용모를 쓴 수험생이 이제 부정행위자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예.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대학의 처분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판단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용모를 쓰고 실기에 응시했다. 언뜻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는 이게 무슨 문제지? 라는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부정행위가 된다는 걸까요? 네, 원고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 수험생으로 예. 2024학년도 모 체육대학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입시 전형에서 이제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이제 수구 예. 종목에 이제 응시를 했는데요. 예, 실기고사를 봤는데 예. 실기고사 볼 때 이제 여기 체육대학의 정시모집 요강에는 운동복 괄호 표기하고 수영은 수영복 포함. 얘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소속, 성명, 일체 표시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 수험생이 소속 고등학교에 표기된 수용모를 썼기 때문에 부정행위자로 본 것이죠. 지금 방금 나온 내용에 수영모를 쓰고, 그러니까 운동복, 수구는 수영복, 그러니까 모든 소속이나 성명 등 일체 표시 금지, 이 부분이 네. 정시 모집 요강에 아예 들어 있군요. 네. 수영모에 고등학교가 표기가 되어 있다면 다른 응시자들도 좀 분명 봤을 것 같은데, 우선 그리고 이 수영모에 고등학교가 표시되어 있다라는 건 나 어느 학교 출신이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면 안 된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운동복에 이제 표기를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수영복에도 이제 같이 수영 같은 경우는 수영복이 운동복이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시험에 응시했던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민원을 제기했고, 네. 해당 체육대학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네. 대학 입학 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부정행위자로 분류해서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이죠. 불합격 처분까지 나왔어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라인드 시험처럼 네네. 그렇게 보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신입생 모집 요강에 운동복의 소속이나 성명 등을 표시를 일체 금지한다라고 좀 아까 적시되어 있었던 내용 중에 네. 해당 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 요강을 보면 너무나 명백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좀 낸 이유는 뭘까요? 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시 전형 요강에는 운동복, 수구는 수영복이라고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본인은 수영모에 고등학교가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입시 요강이 불충분한 어떤 규정이고, 불충분한 규정으로 처분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어떤 처분 결정이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영복에만 금지하는 입시 요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영모는 괜찮다. 문헌 자체는 수영복만 있기 때문에 수영모에 표기된 거를 가지고
부정행위자로 분류해서 하는 거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네, 그래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거죠. 아, 그렇군요. 뭔가 좀 일리 있어 보이는데 수영복에만 좀 적시돼 있기 때문에 수영모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재판부에서는 이제 뭐 수험생의 주장과 다르게 예. 수영복에는 수영모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이 문헌 해석에 이제 어긋남이 없다라고 보았고요. 또 신원과 무관하게 입시를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실기고사도 이제 공정하게 진행을 해서 이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이 규정의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과 취지를 보더라도 수영모와 수영복을 달리 구분해서 볼 이유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좀 배척하는 판결을 내리셨는데 수영모가 수영복의 일부로 봐야 한다라는 이런 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진우 변호사님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이게 네. 수영모와 네. 수영모는 수영복에 네네. 제가 표시 자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수영복에 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일단 수영복에 이제 수영모가 포함이 되느냐라는 건 어떤 뭐 의료적인 분류보다는요. 이 규정의 해석의 문제인데 저희 최승호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법원은 이제 이건 법률 해석의 어떤 방법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문헌 해석을 할 때는 이 문헌이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외에 논리적으로나 체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법원의 판단 같은 경우에도 이 문헌의 해석에서 수영복과 수영모를 수영모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일반적인 어떤 사용법이라든지 이해하는 방법에 어긋남이 없고 또 이 입시 요강 자체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이제 담보하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무리가 없다고 보았고 저도 약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금지를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외부로 표시되는 이 수영모나 수영복 전체에 내 신분 혹은 맞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 소속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공정한 입시 절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어긋남이 없다. 근데 이제 수영복 안에 수영모가 포함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러면 수영모와 수영복을 굳이 분리해서 쓸 필요가 있는가?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 입시 5강에서 표현한 수영복에는 수영모가 포함된다라고 약간 한정적인 해석을 좀 하는. 실기고사를 할 때는 어떤 소속이나 또 신원이 확인되는 표기가 없는 복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장 중 하나가 수영모가 포함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수영복에 어떤 브랜드의 뭐 마크나 브랜드 명이 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게 입법 목적하고는 좀 다르니까 상관이 없겠죠. 실제로 이 수험생, 이 원고가 당시 이제 다른 실기고사 응시한 그 수험생 2명도 어떤 마크, 어떤 상표나 어떤 마크가 된 표기가 된 수영모를 썼다, 수영복을 입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거는 어떤 본인의 신원, 소속, 신분을 나타내는 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런 항변도 배척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사실 좀 합리적이다라고도 좀 보이는 게 어쨌든 소속과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처럼 들리거든요. 애매한 부분은 좀 아예 조심을 하는 게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체육대학 실기에서 이 비슷한 사례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많은 대학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어떤 실기고사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원고도 과거에도 있던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제 또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관계자들이나 어떤 뭐 응시생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간과하고 넘어갔을 뿐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처분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체능계에서는 입시를 할 때 나 누구한테 배웠어. 그럼 이제 이름을 명시한다든지 아니면 나 어느 학교 나왔어. 이 부분이 사실 보여지는 순간 감독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이제 뭐 제가 뭐 체육계 종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뉴스를 접했을 때 과거에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학교 소속인지 어느 감독한테 배웠는지 누구의 지도를 받았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혹은 또 특정인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과도하게 좀 많은 부당하게 어떤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는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입시 요강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이 입시 요강의 규정 취지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력만 가지고 공정하게 뭔가 입시를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블라인드 테스트의 속성상 사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공공기관 만약에 취업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네. 우리 또 변호사님 서울대 출신이시니까 서울대 나타내시면 약간 조금 부정행위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 뭐 이렇게 예. 어떤 입시뿐만 대본에 아니라 없는 질문이라서. 입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예. 요새 이제 공정한 채용이라든지 공정한 모집을 위해서 예.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스펙을 배제하고 예. 그 사람의 어떤 준비된 정도나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어떤 사정제도를 두고 여러 예. 가지 뭐 시험제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제도들이 두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제도의 어떤 특성을 좀 보고 또 거기에 응시하려거나 거기에 이제 응모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존중하거나 거기에 꼭 따라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현장에서 실기고사 현장에서 좀 감독관이나 누군가가 이 수영모에 이렇게 학교 표시가 된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주의를 줬다면 네. 이 학생의 인생에서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입시 상황에서 분명히 수영모를 교체하고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아쉽거든요. 이 부분 왜 현장에서는 발견이 안 됐을까요? 시정 조치 같은 게 좀 왜 안 됐을까요? 네. 저도 약간 이 판결을 보고 예, 예. 그 당사자는 잘 모르겠지만 예, 예. 한 개인으로서 봤을 때는 진짜 어떤 부정행위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이어서 어떤 부정행위자로 이제 불합격이 된 거라면 정말 억울한 예. 일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도자나 거기서 이렇게 경기 실기고사를 진행하는 감독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전에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실제로 억울했던지 이 원고도 당시 현장에서 어떤 지적이나 주의도 받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실기고사가 진행이 됐고 끝났었다라고 하면서 또 억울함을 호소했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독관들이 뭐 주의나 지적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부정행위자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어떤 신뢰를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부정행위자 분류해서 불합격 처분한 것은 뭐 정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사실 이거를 과실로 또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미필적 고의가 아닌가라는 예를 들어서 네. 수영모에 사실은 학교나 입시 요강에 분명히 적시를 했고 실제로는 학교나 어떤 불공정한 네, 네,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규정을 알면서도 그거를 또 표시하지 않았겠느냐 학교 지도 그렇게 감독관이나 충분히 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테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매년 뭐 수능 때도 이런 일이 많은데 그렇죠. 사소한 규정을 어기더라도 부정행위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규정과 제도의 어떤 목적과 취지를 위해서 뭔가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다면은 이 규정의 문구뿐만 아니라 또 그 규정을 가볍게 볼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읽고 그 규정의 취지나 해석을 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보고 뭐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체능뿐만이 아니라 입시에 관련되신 분들께서 이런 불공정한 행위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거 혹시 생중계 되는 거예요? 네, 생중계 되는 겁니다. 네. 네, 혹시 지금 제 목소리 제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고 있는데 저희 음성 변조 요청해 주셔서 음성 변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월요일쯤에 예. 이게 갑자기 제 통장에서 예. 돈이 들어왔어요. 예. 돈이 들어와서 제가
은행에다가 이거 모르는 돈이 저한테 입금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은행 측에서는 중개 요청을 저한테 제안해서 제가 네. 해달라고 말을 했고, 중지 요청이요? 중개 요청이요. 예. 중개 요청일 거예요. 예.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을 기다리려고 다시 두 번째 통화를 받았을 때는 네. 뭐 그게 제대로 된 입금이다라고 그 상담사께서 예.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저는 모르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 계속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제가 그 제 번호를 그 보낸 사람한테 알려줄 테니 좀 기다려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끊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뒤에 제 거가 뭐 사기에 연루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지급 정지가 네. 됐어요. 네. 일단 그 상태예요. 아, 네. 지급 정지가 되셔. 궁금하신 점이 뭘까요? 일단 궁금한 점은 예. 이거는 뭔가 뭐 억울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계속 뭐 은행 쪽에도 얘기했는데 자기는 네. 은행 쪽은 수사권이 없다라는 얘기도 받았고 예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그 이의제기 신청 네. 그런 거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네. 저한테 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 좀 받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거든요. 옆에 이진우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네, 그 모르는 그러니까 출처를 모르는 곳에서 이제 송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송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저 한 50만 원 받았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은행에 연락을 해서 이런 사정을 죄송한데 말해. 목소리가 좀 작아서 네. 조금만 더 소리 좀 줄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좀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예. 은행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정을 말했더니 그 송금한 사람을 이제 연결은 시켜줬나요? 연결이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원하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그것까지 못 들으시고요? 그 이유가 네. 그건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원치 않는다라게 밖에 얘기를 못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됐고 아마도 이제 이 계좌가 뭐 주로 사용하시는 주 사용 거래, 그러니까 주거래 통장이신가 봐요. 교배 맞습니다. 통장이거나.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은행에도 문의를 하셨을 테고 은행에서도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이의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안내는 받으셨나 봐요. 그 안내 같은 경우도 조금 네. 받았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셔도 아신 거고. 예. 좀 찾아보셔서 아시겠고 또 내용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 방송으로 상담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전기통신 금융사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이스피싱이 많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사고 계좌 어떤 사기 계좌로 이제 의심이 되면은 어떤 신청이나 어떤 피해 신고를 받아가지고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가지고 지급 정지가 되신 것 같고. 예. 통상 이제 지급 정지가 풀리려면은 이제 은행에서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수사기관이라든지 금감원에서 이런 사고 계좌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가지고 풀어주는데 그 과정이 좀 길거든요. 예. 길면 뭐 2-3달도 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돈을 뭐 넣고 빼고 쓰셔야 되는데 못 쓰시는 거잖아요. 게다가 뭐 몇천만 원이 들은 것도 아니고 아까 들어보니까 50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 선생님께서 알아보신 내용이 거의 주된 내용이긴 해요. 첫 번째로는 돈을 보낸 사람과 직접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신고 사실을 철회하거나 지급 정지를 해제 요구를 하면은 이게 풀리거든요. 이게 제일 빨리 풀리는 건데 아마 은행에서는 개인의 어떤 그 자율적인 어떤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중재를 좀 소극적일 수는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송금인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해달라 내지는 50만 원 같은 금액은 지금이라도 돌려줄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임의로 지금 그쪽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돈을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예금보험공사 같은 데서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송금인과 좀 연결을 해달라고 은행 측에다 강력하게 말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은행에서도 이렇게 뭐 매일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린 걸 수도 있을 텐데
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7조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이제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해서 은행에서 단순 착오 송금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걸로 해제할 수 있거든요. 예.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이 계좌를 지금 급여 통장으로 쓰시나요? 뭐 아니면 생활비 통장으로 쓰시나요? 아니면 주거래로 쓰시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는 통장이었나요? 원래 급여 통장이었습니다. 급여 통장이었고 그 이후에 급여 통장을 바꿨지만 또 생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개설 기간은 그러니까 계좌를 개설했던 기간은 얼마나 되시고요? 아마 2017년 아니면 8년에 계좌를 했을 거예요. 그럼 거의 한 뭐 7, 8년 이상 이제 계좌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예. 보더라도 계좌를 개설하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뭐 주거래로 이제 사용하고 있었고 목적도 역시 정기적으로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되고 들어오는 구조의 어떤 생활비라든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가 아니다라는 거가 소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준비하는 게 좀 억울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도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이 계좌의 어떤 뭐 성격이라든지 또 입출금 내역 같은 거를 본인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거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 또 본인의 어떤 신분 같은 거, 뭐 소속 뭐 회사에서 뭐 재직증명서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 학교에 어떤 속해 있다는 그런 증명서라든지 본인의 어떤 신분과 이 통장이 어떠한 용도로 쓰고 있는 건지를 소명을 해가지고 은행에 가셔가지고 이의 제기를 정식으로 접수를 하시고 빠른 처리를 좀 요구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 외로는 이제 금감원이라든지 이게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됐으면은 이제 경찰이라든지 이런 수사기관에 가서 어떤 이 계좌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도 이제 민원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감원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라든지 관리 감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편의 지공이라든지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미온적이라는 게 좀 그런 세평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금감원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이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직접 그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다가 이의 제기를 강력하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담당자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물론 알아서 가르쳐 줄 필요는 없고 담당자한테 담당자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진행 상황과 처리 내용을 알려달라. 최대한 빨리 해결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의제기, 민원제기를 하시더라도 어떤 자료를 충분히,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고 그 처리 기간도 좀 정해놓고 언제까지 처리가 되나요? 뭐 내가 더 뭘 보충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좀 푸시를 해야지 좀 해결이 좀 빨리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네네. 제가 그 금액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먼저 신고를 했잖아요. 들어왔다고. 네네. 그리고 그 내역도 제가 신고한 내역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돈이 진짜 제 돈이 아닌 것 같아서 일절 사용도 안 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좀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나요? 그 입금된 이후로는 그 계좌를 쓰신 적이 없다고요? 네, 그 입금된 뒤로부터는 뭔가 그래도 꼬름직해가지고 저도. 네네네. 일단은 그 계좌에는 5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쩌면 계좌에 돈이 섞이는 이상 뭐 내가 거기서 입출금을 50만 원 이상 한다고 하더라도 잔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이게 무슨 횡령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 계좌에는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이 들어왔다. 근데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내가 뭐 1000만 원을 다 뺏어 썼다. 그러면 횡령죄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돈을 안 건드렸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냥 입장 발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더욱이 이제 뭐 계좌에 더 많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착오 송금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사용도 안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이렇게 소속이나 신분이 꼭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이거를 사기 이용 계좌로 누구한테 대여해주거나 내가 활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좀 설명을 하시고 또 50만 원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라든지 되돌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이 제도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막으려고 좀 촘촘하게 좀 있다 보니까 선생님 같이 이제 어떤 좀 억울하게 좀 불편을 겪는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기 피해 환급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의제기 제도도 있고 한데 이 제도가 네. 좀 충실하게 좀 되어 있지는 않다는 또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라면은 사람이 담당자가 처리하는 일이니까 은행 담당자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의제기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네. 제가 또 여쭤보니까 그 서면 제출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입금한 사람이 네. 일단은 비대면으로 전화를 해서 뭐 제 거를 뭐 저한테 잘못 보냈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기 계좌라는 걸 신고를 해서 제가 막힌 건데 네네. 그 다음으로 서면 제출이라는 것을 해야 좀 그게 들어간다고 아직 그 기간이 있다고 좀 기다려보라고는 계속 말했거든요. 그 은행 분들께서. 일단은 제가 뭐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기용 계좌로 의심된다 혹은 뭐 사기 피해를 받았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거나 어떤 의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지급정지가 됐을 때 이의제기가 네.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이의제기가 확인돼가지고 뭐 풀리지는 않는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신고가 들어왔고 비대면 뭐 이렇게 서류라든지 어떤 전자문서 방식으로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네. 이걸 최대한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그 이후에 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네.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담당자한테 이제 확실하게 더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이게 네. 최대한 빨리 해결이 되려면은 내가 뭘 더 해야 되고 만약에 최대한 빨리 해결이 된다면은 언제까지 해결이 되는지를 좀 물어보시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송금인하고 협의가 되면 되는 거라서 네. 송금인한테 돈을 돌려주겠다. 네. 뭐 돌려줄 의사가 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은행에서도 정반대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뭐 차고 송금을 했을 때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반대로. 이게 사기 피해가 별도로. 그런 경우에 오히려 반대로 돈 받은 사람이 연락이 안 돼서 돈을 못 찾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좀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네. 그런 경우를 한번 봤었는데 은행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서로 연결은 시켜주지 않더라도 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신고가 들어온 이상 그다음부터는 중개 요청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뭐 연결시키는 개념은 아닐 테고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뭐 차고 송금이 예.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돈을 반환받을 방법이 있다든지 그렇게 연락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그런 게 아마 예. 약관 있을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나몰라라 하는 거는 좀 은행으로서 이렇게 그 의무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된다는 말을 할 수는 있죠, 담당자가.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 된다고 하면은 왜 안 되는지, 어떠한 규정 때문에 안 되는지, 어떠한 약관 때문에 안 되는지, 안 된다는 그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근거를 확인했을 때 그 근거가 잘못된 근거일 수도 있고요. 담당자가 잘못해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 답변에만 뭐 실망할 게 아니라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 그 규정을 확실히 명시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주게 좀 강력하게 본인의 어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차고 송금한 사람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겠지만 선생님도 피해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담원님 어떻게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전화 끊고 이진우 변호사님하고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몇 마디 더 나눌 테니까 계속해서 방송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상태에서도 저는 이의제기를 지금 다 준비를 해놨고 이제 할 차례예요, 이제. 그럼 지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서면 제출이 있고 나서 뒤에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본인 계좌 지급정지가 됐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바로 이 계좌가 사기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소명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서면 제출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뭐 종이로 된 서류로 이제 정식 문서로 하라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이 관련돼서 우선은
대포 통장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많이 쓰는데 네. 어떤 범죄에 이용된 계좌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면 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은행에서도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관련해서 네네. 좀 피해들이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네. 빠르게 지급 정지를 시키는 법이 네네. 생겼고 그래서 우선은 선도적으로 막아놓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근데 이 막았을 때 지금 이것을 억울한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네네.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좀 이런 거예요. 왜 이 계좌였을까? 이 계좌가 진짜 어떻게 알려졌을까?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네. 알려졌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의심스러운데 아직 제가 좀 상담자님한테는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본인이 이제 실수로 어떤 계좌 정보가 흘리는 경우도 있죠. 누락이 지금은 됐거나. 이제 본인 개인 정보나 어떤 신용 정보나 위치 정보나 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계좌를 뭐 본인의 홈페이지라든지 본인의 어떤 SNS에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차고 송금을 빌미로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하는 어떤 그 범죄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는 제3자의 계좌 정보를 알아가지고 송금을 시켜놓고 내가 연락해서 내가 잘못 송금했으니까 이쪽으로 달라 해서 이렇게 돌려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전혀 이 범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수단으로서 이용이 돼가지고 이제 사기 이용 계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 계좌가 막혔으니까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또 방금 들어온 돈은 있다. 내가 보낸 돈이다. 근데 문제가 있으니 이쪽으로 돌려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찝찝하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빨리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불법적으로 대여하거나 이렇게 개설해준 대포 통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통장을 건너가지고 또 그 보이스피싱한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이고요. 다만 내 계좌가 정지가 되면 내가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경찰이나 금감원이나 은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과 내가 이 금전을 뭐 손대지 않겠다, 횡령하지 않겠다, 뭐 쓰지 않겠다라는 걸 좀 소명을 해 가지고 지급 정지도 빨리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좀 사기 범죄에 좀 이용이 당할 수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50만 원이 불법적으로 입금된 상황인데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출금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일단은 그게 이제 사기 이용 계좌이기 때문에 전체 다 막히는 금액의 거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은 그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라고 한다면은 그 통상적으로 한 대포 통장이나 한 어떤 이용 계좌가 한 번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소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 예금보험공단인가 거기에서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못 돈을 보낸 사람도 거기에서 일단 돈을 받고 예보에서요. 거기 예보에서 일단 돈을 지급한 다음에 이 수사 결과나 내용을 보고 이제 이거를 돈을 환급받는 제도가 좀 생겼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지급 정지가 되신 분이 좀 불편하죠 일단은.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의 예금이 있는데 50만 원의 어떤 불법적인 송금이 됐다고 해서 1억 원 전체다가 막히는 건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 좀 입법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개선이 불가능할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도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제도라는 게 항상 완벽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법적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선의의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개선점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방금 저희 MC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입법자들이나 이런 제도를 운영하시는 행정가들이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담당자님께서 이의 신청 제기를 해서 아까 이제 금감원 경찰보다는 은행 쪽에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은행 쪽에 왜 거부를 하는지 거부 사유들도 좀 잘 확인하시고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풀어져서 활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분을 하면 한 말씀 더 하시겠어요? 금감원이나 경찰이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런 아니었고요. 뜻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충분히 그쪽에서도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풀리는 경우도 있고 사안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방금 상담자분은 은행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혹은 아니면 금감원, 경찰 모든 부분에 얘기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지급 정지를 풀어보실 수 있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증거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증거들이 필요하겠죠. 급여 통장이었다 뭐 이런 부분들. 네, 일정하게 내가 당사자가 오랫동안 한 사람이 사기 이용 타인한테 대여하거나 뭐 이렇게 이용 당한 계좌가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계좌고
이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할 일이 없다라는 걸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아무쪼록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작년 12월경 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올해 9월까지 매달 원금 3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건 80만 원의 이자뿐이고 원금은 전혀 상환받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지인의 버섯 농장이 경영 악화로 폐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미리 법적 조치를 해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지인이 보유한 재산으로는 1,200만 원의 전기요금이 체납된 월세보증금 약 1,500만 원이 있는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월세보증금에 가압류를 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인에게 저 말고 또 한 명의 채권자가 있는데요. 그분한테는 창고에 보관된 버섯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빌렸다고 들었습니다. 폐업 소식을 들은 해당 채권자도 조만간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버섯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채권자보다 먼저 버섯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다면 첫 번째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폐업을 앞둔 지인에게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변제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가압류 같은 법적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을 걸까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이 이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라 하면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변제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면은 보존의 필요성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례처럼 폐업이 염려된다, 즉 현저한 재산의 감소 우려가 있다, 변제기 도래 전에도 변제기가 오더라도 돈을 못 받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은 현저한 재산 감소 우려라든지 이런 그 보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임대인 동의 없이 월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 좀 여쭤보셨거든요. 가능할까요? 네, 그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가압류는 그 돈을 어떻게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 금지호만 있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현재 채무자에게 전기요금이 좀 체납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보증금이 다른 용도로 해서 미리 반환이 됐거나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금액이 적다면은 그 금액의 범위는 줄겠지만 가압류 자체는 내 채권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집행은 별개의 문제지만 보증 자체는 전액이 가능합니다. 지금 또 상담자님께서 채무자 소유의 버섯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좀 고려하고 계시거든요. 상담자님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하면 최우선으로 이 버섯에 대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생기는 건가요? 이 부분들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가압류는 말 그대로 이제 보전, 나중에 집행을 위해서 이제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최우선 처분 권한이 생긴 게 아니라 처분 금지호,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압류로 이전할 때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들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되면 처분 금지효만 발생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차용증만 있으면 바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냐? 이 부분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추가 서류가 좀 더 필요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용증은 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면은 보존의 필요성은 바로 인정되니까 차용증만으로도 되겠지만 이 사례처럼 폐업, 그러니까 현저한 재산 감소 우려,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감소시킬 어떤 목적이 있어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재판부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저한 재산 감소 우려에 네, 대한 네. 부분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시죠. 상담자가 모르는 좀 채무자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채무자 네. 재산 상태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이 부분이 어려운데요. 이것도 예. 개인의 금융 정보이기 때문에 예. 혹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는 없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본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어떤 판결을 받거나 이행 공고 결정을 받거나 지급 명령 결정을 받거나 이렇게 본인의 어떤 집행 권한이 생겼을 때 재산 병시, 재산 조회, 또 신용정보 회사를 통한 재산 조회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지 가압류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상대방이 어떤 주소지라든지 사업지를 확인해 가지고 등기부를 보면은 어떤 소유권이 있거나 전세권이 있거나 하면은 아마 보증금이나 소유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주거래 금융통장이 있으면은 거기다 돈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좀 추측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소지 관련된 부분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본안 소송 들어가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네네. 강제 집행할 때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시고 가압류 말고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재산이 지금 현저히 감소될 걸로 보이고 예. 폐업될 걸로 보이고 재산을 예. 처분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좀 주의하고 있다가 예. 사회행위 취소 재산을 좀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은 그걸 취소시키는 사회행위 취소송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는 뭐 그 공증을 서가지고 예. 나중에 판결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은 내가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해서 이제 채무자한테 그걸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쪼록 뭔가 채무자에게 지금 보전 소송을 통해서 조금 더 가압류나 이런 걸로 자신의 채권을 지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코인 노래방에 갔는데요. 방이 꽉 차 있어서 기다리다가 한 군데에서 손님들이 나오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방을 너무 지저분하게 썼더라고요. 과자 봉지, 휴지 조각이 널려 있고 침 뱉은 자국들도 보였습니다. 제 친구가 나가는 손님들에게 깨끗하게 좀 씁시다 라며 지나가듯이 말했는데요. 갑자기 그쪽에서 욕설을 하더라고요. 서로 욕을 주고받다가 가게 밖으로 나갔고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저희도 2명, 상대 2명이었는데요.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제 친구와 저는 멍이 들고 눈이 붓긴 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요. 상대방 남자 한 명은 코뼈가 골절됐고 다른 한 명은 치아가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측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쌍방폭행인데 부상이 크다는 이유로 저희가 그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감옥에 가게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싸움은 별거 아닌 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쌍방폭행의 좀 기준부터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연으로만 봤을 때 쌍방폭행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 좀 네, 당연히 봐주시죠. 명확하게 쌍방폭행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어떤 뭐 공격행위를 먼저 했고 이거는 예. 정황에 불과하고요. 어떤 예. 경위에 불과하고 우리 대법원은 쌍방폭행을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이루어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경우를 쌍방폭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치고받는 이게 바로 이렇게 쌍방폭행이죠. 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쌍방폭행이 발생을 하면 이쪽 폭행과 이쪽 폭행끼리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네. 이게 상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폭행죄 하나, 폭행죄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폭행죄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서 네네. 서로 간에 합의를 보면은 이제 형사처벌을 둘 다 안 받기 때문에 예. 그냥 비등한 정도의 폭행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봐주지 않거나 예. 나는 폭행에 그쳤지만 상대방은 폭행에 그쳤지만 나는 더 심하게 때려서 폭행 치상이 된다거나 네네. 또 뭐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 합의금 1,000만 원을 부르고 네. 여기는 경미한 타박상으로 끝나고 네. 그러면 이제 좀 피해 아무래도 정도가 다르니까 상대방은 더 많이 이제 어떤 치아 골절이라든지 예, 예. 코뼈 골절도 예, 예. 있었고 우리는 단순 타박상이나 멍 이거기 때문에 예, 예. 좀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예, 이런 예. 경우는 좀 합의를 볼 때 한쪽에 좀 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뭐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더라도 안 되겠네요. 이게 합의가 안 되고. 그렇죠. 일단은 그럼 두 개의 폭행죄로 그냥 보고 가야 된다.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예. 이제 폭행 치상처럼 혹은 공동 폭행처럼 이제 좀 예. 처벌이 강한 사람, 처벌을 좀 강하게 받는 사람이 합의를 요청을 하고 예. 또 상대방한테 합의를 해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상대편이 지금 1,00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좀 큰 금액이라고 좀 느껴지는데 네. 진짜 코뼈 골절이나 치아면은 1,0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우선은 네, 네. 이 1,000만 원이 조금 너무 크다라고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느끼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금 책정 기준 이런 게 있을지 하고 네.
합의금을 좀 줄이고 싶어서 이 상담을 네네네. 주신 것 같아요.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사 합의금은 이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우리가 이제 소위 일반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말에 전치 일주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사례를 말하는 것이고 예. 정해진 것은 없고 상대방이 입은 피해 그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람의 어떤 자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 금액인지 아닌지는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예. 고통을 겪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옥 가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감옥 네. 가나요? 보통은 이제 초범인 경우에는 예, 예. 폭행이든 예. 그 공동 폭행이든 이제 폭행치상이든 이제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예.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 처벌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 다만 내가 반성하는 취지를 보여야 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존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 말씀하셨지만 예. 내가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어가지고 합의를 못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가지고 예. 뭐 형사공탁을 건다든지 이렇게 본인이 어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쌍방폭행에 연루된 상담자님께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대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 이동 보조를 하면 시급이 높다고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누워만 있는 어르신들을 볼 때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병실마다 2명의 보호사가 상주하고 있는데요. 한 병실의 남자 보호사 행동이 자꾸 거슬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면 부축을 해드려야 되는데 보고만 있어요. 병실 내 화장실까지는 몇 걸음 되지 않는데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면서 데려갑니다. 다른 환자가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빨리빨리 하라면서 발로 차는 걸 본 적도 있어요. 기저귀를 차고 있는 환자도 있는데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욕설을 하고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그 환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병원은 그 보호사의 행실을 알면서도 쉬쉬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보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보호사를 노인학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 보호사의 난폭하고 신경질적인 행동을 몰래 촬영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해도 신고자가 알려지진 않겠죠?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좀 화가 나는데 해당 보호사의 행동, 노인학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노인학대는 이제 노인학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에 대하여 가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학대, 폭력, 그리고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행위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뭐 노인한테 기저귀를 갖다 대고 발로 차고 뭐 욕설을 하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명백한 노인학대겠죠. 변호사님, 그럼 일반적인 노인학대의 기준과 처벌은 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규정에 따른 노인학대에 인정이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예.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여기 사례처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해로까지 이어지면은 예.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습니다. 보호사 난폭한 행동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좀 일관하는 병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병원의 책임은 좀 없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 요양병원도 책임이 있고요. 예. 요양병원은 이 노인들에 대해서는 보호할 의무가 있고 예. 그 병원 운영이 잘 되도록 주의할 관리 성관 주의 의무가 있는데 예. 이걸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양벌 규정이 있어가지고 예.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 병원도 처벌을 받고요. 예. 행정적으로는 이제 영업 정지라든지 그 노인 요양시설 지정 취소 처분 같이 이런 행정적인 제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군요. 네,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하고요. 네. 노인학대 신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려고 상담자님께서 하시거든요. 이 촬영하셔도 상관없습니까? 네, 정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당한 목적 법에 인해서 촬영하신다면은 예. 뭐 특별히 큰 문제는 다만 없군요. 개인정보라든지 개인신상 예. 같은 경우는 최대한 피하겠지만 예. 노인학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다는 그 목적이 부합을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걸 신고를 했을 때 지금 상담자님이 신분이 또 노출되는 거 네. 걱정하시거든요. 이게 신분 노출, 개인정보가 노출될까요? 노인학대법에서는 예. 이런 우려 때문에 예.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한테 추가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당연히 이 상담자님은 노인학대를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예. 지금도 뭐 아르바이트라고는 하지만 계약직 근무자이기 때문에 요양시설 이렇게 그 근무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그런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신고를 하시면은 수사기관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진우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생생범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진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